올해 7월 3일 너튜브 구독자 수 약 400만 명을 보유한 가수 아이유 씨가 올린 한 영상. 당시 영상은 진짜 갓 지은 갓이유다 라며 인터넷에서 대화제가 됐는데요. 브이로그 같은데요? 그냥 매번 어떤 올리던 영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요. 네. 아, 피곤하네요. 당시 나이 만 8세, 2010년 충남 서산시 부성면 강당리에서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광고를 한 겁니다. 실종 아동 찾기 광고를 뒤에다가 영상 맨 마지막에 저걸 넣은 거예요. 평소에 본인 너튜브에 광고는 전혀 안 올린다는 아이유 씨가 세상에. 유일하게 올린 이 광고. 아이유 씨가 이 광고를 올리게 된 이유는 뭐였느냐? 실종 아동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라며 먼저 직접 아동 관련 기관에 문의한 뒤 본인의 너튜브 영상에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광고를 올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가 공개된 뒤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아이유 씨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요. 4일 만에 무려 약 55만 뷰를 기록하며 대화제.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김일영 군이 가족의 품에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그러면 55만 분이 보신 거 아니에요? 이게 저게 많이 보는 영상에다 올렸다는 거는 저 자체가 선한 영향력이고 그리고 그 실종 아동 광고가 갑자기 확 튀어나왔어요. 맞아요. 막 몰입하고 있는데 딱 떠가지고 더 볼 수밖에 없게끔 배를 했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광고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16일을 공개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실종자 찾기 방송. 2013년 5월 29일 미국 메인주 리밍턴의 한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 좀 찾아주세요.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계셨거든요.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사라진 뒤 행방불명된 70대 치매 노인 로버트 맥도널을 애타게 찾는 가족의 실종 신고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치매 어르신이면 걱정이 두 배죠. 얼마나 또 자식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겠어요. 실종된 치매 노인 맥도널을 찾기 위해 지역 경찰서, 소방서에서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디서도 그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실종 14시간 뒤인 새벽 6시경 소방서에서는 수색 구조 인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고요. 또 메인주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는 실종 노인 찾기 긴급 생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연결 전 리포터 칼 코스는 리밍턴의 한 거리에 나가 맥도널 실종 소식을 전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잠깐만. 뒤에 계신 거 아니야? 잠깐만. 저분 아니야? 여러분 뭔가 느끼셨습니까? 느꼈어. 지금 리포팅 해야 되는데 그분이 계속 눈에 밟히는 거야. 그죠? 흰 셔츠와 청바지. 그러니까 일단 인상 차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야? 리포터 뒤로 지나간 노인이 바로 실종 노인 찾기 방송의 주인공인 로버트 맥도너였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와. 실종된 노인의 인상착의를 숙지하고 있던 리포터 칼 코스가 매 눈으로 길을 지나던 노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했고요. 그가 실종된 노인 맥도너라는 걸 알아차린 겁니다. 와, 어떻게 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난 진짜. 맞죠. 자, 그리고 이후에 긴급 편성됐던 실종 노인 찾기 방송은요. Well, sometimes timing is everything, Aaron and Shannon, and good news and a happy ending right now. The gentleman just kind of walked up behind us, and he identified himself as Bob McDonough. Of course, wardens say he has dementia here, and he's been missing for the last 16 hours. But as you can see, members of the 맥도너를 찾는 내용이 아니라 16시간 동안 실종된 노인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으로 대신 전해졌습니다. 야, 이게 기적이다 이거 진짜. 네, 저희도 뭐 사실 살면서 실종자 전단이나 광고를 무심코 지나가는 일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눈여겨보고 기억을 또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15위 공개합니다. 실종된 아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2015년 10월 실종된 지 2년 만에 마침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온 60대 여성 제럴린 라르게이.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며 미국 전역이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아까 돌아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는데 이걸 왜 슬퍼하신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제럴딘의 이야기는 2013년 7월 그녀가 여행을 떠나며 시작됐습니다. 평소 제럴딘의 버킷리스트에 꼭 도전하고 싶은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에팔레치아 트레일 완주하기. 참고로 에팔레치아 트레일은 미국 조지아 북부에 위치한 트레킹 코스인데요. 무려 3,500km로 소위 목숨 걸고 도전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에팔레치아 트레일로 향했고요. 고된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힘겨운 하이킹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길을 잃고만 그녀. 여보, 난 지금 길을 잃었어요. 경찰에게 연락해 주세요. 제럴드는 남편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깊은 산속이라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았죠. 안 잡힐 수 있지. 아유, 어떡해. 아유. 제럴딘이 사투를 벌이고 있던 그 시각, 한편 남편 조지는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곧바로 대규모 경찰 수색대와 소방대원들은 제럴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열흘간 수많은 인력들이 투입됐지만 제럴딘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이거 어떡하냐. 그렇게 아내 제럴딘이 실종된 채로 반년, 1년,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2015년 10월에 마침내 제럴딘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텐트 속에서 유해로 발견된 것입니다. 아유, 슬프네요, 진짜. 그런데 그녀의 유해 곁에서 조지, 이걸 꼭 읽어줘 라는 메시지와 사랑한다는 의미의 XOXO가 적힌 노트가 발견됐는데요. 내 시신을 발견하셨다면 남편 조지와 딸 캐리에게 연락해 주세요. 몇 년이 흘러도 상관없습니다. 꼭 선의를 베풀어 주세요.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이제 도저히 답이 없다, 가망이 없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메모를 남기신 것 같습니다. 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럴딘의 핸드폰에서는요. 여보, 나는 지금 등산로에서 북쪽으로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아. 제발 경찰에 연락해 줘. 남편에게 자신의 행방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끝내 전달되지 못한 문자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아내의 다급하고 절박했던 순간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그녀가 떠난 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보냈을 텐데 이게 그냥 살아서 돌아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가슴 아프네요.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밀림에서 만난 생명의 은인? 남미 볼리비아에 위치한 마디디 국립공원. 때묻지 않은 거대한 원시 자연이 보존된 것으로 볼리비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칠레에서 온 관광객 20대 남성 메이쿨이 마디디 국립공원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투어 첫날 저녁 혹시 메이쿨 못 봤어요?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메이쿨이 한동안 돌아오지 않자 실종됐다고 판단. 사람들은 밀림을 샅샅이 수색했는데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생존 전문가한테 사막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아 진짜? 왜냐하면 해충이나 독 있는 생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종 6일째 되던 날 진흙탕 속에서 메이쿨의 양말 한 짝이 발견됐습니다. 불안해 또. 양말만 발견되면 안 되지. 그런데 메이쿨이 실종된 지 9일째 되던 날 정말 기적적으로 마지막 목격 장소인 오두막과 약 1.6km 떨어진 곳에서 드디어 메이쿨을 찾았습니다. 진짜? 9일 만에? 발견된 메이쿨은 발이 퉁퉁 붓고 매우 지친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었는데요. 야, 이거 진짜 기적이네. 운이 너무 좋았는데 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메이쿨은 정말 믿기지 않는 말을 했는데요. 원숭이들이 저를 살려줬어요. 잠시 밀림에 들어왔다가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걸어도 되돌아온 길을 가도 마치 쳇바퀴를 돌듯 제자리를 맴돌았다는 그. 메이쿨은 한참을 헤매면서 체력도 점점 떨어지고 탈진까지 했다는데요.
그런데 정말 정신을 잃으려 했을 때쯤 생명의 은인, 아니 동물, 원숭이 무리가 나타나답니다. 그리고 그 야생 원숭이들을 따라가 보니 그곳에 물이 있었답니다. 어머 어머. 그리고 심지어는요. 진짜 이거 나 주는 거야? 먹어도 돼? 메이쿨이 굶주림에 지친 걸 알았을까요? 어머. 원숭이들이 나무 위에 열매도 떨어뜨려줬답니다. 그래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메이쿨은 그 열매로 극심한 허기도 채울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원숭이 무리를 따라다닌 덕분에 안전한 곳에서 지내면서 맹수의 공격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죠. 실종 19, 13일을 공개합니다. 기자님들, 택배 자주 이용하시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택배 없으면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자주 이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이 평소보다 더 자주자주 사용하고 있는 택배.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택배 박스를 받은 수많은 이들은요. 이 얼굴, 이 이름 꼭 기억합시다. 택배 박스 옆면 누르면 테이프가 떠요. 그러면 테이프 안 자르고 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소 의아한 의견들을 주고받았는데요.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 바로 택배 박스에 붙어있는 호프 테이프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게 있었어요? 5년 이상 찾지 못한 아동들은 무려 638명. 600명이 넘어요. 장기 실종 아동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요. 정말 가슴 아프네요. 그래서요, 경찰청과 우정사업본부에서 2020년 5월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이해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실종 아동 찾기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테이프, 호프 테이프를 제작한 겁니다. 호프 테이프를 자세히 보면요. 장기 실종 아동 28인의 실종 당시 모습과 나이 변한 몽타주로 재현한 현재 추정 모습, 그리고 실종 장소, 신체 특징 등의 주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호프 테이프는요, 지난 5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지역 22곳의 총괄 우체국에 비치돼서요, 방문 택배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택배사와도 협력해서요, 인터넷에서 구매한 배송 택배 물품에도 호프 테이프를 부착해 발송했는데요. 이렇게 실종 아동의 소중한 정보를 담은 택배는 무려 약 62만 개가 배송된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점점 더 장기 실종자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사회적인 어떤 배려가 줄어든 것 같은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한 아주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1개의 세계 기록 달성, 9분의 무호흡을 기록한 여성. 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숨막히는 도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프리다이빙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세계 챔피언 나탈리아 몰차노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던 잠수의 여왕이 그만 물속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자, 2015년 8월 2일 몰차노바는 지중해 포르멘테라 섬 해안에서 다이빙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잠수복을 입고 하강이 용이하도록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뒤 바닷속으로 입수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자, 입수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몰차노바가 물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에 동료들이 입수를 해서 찾아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해양경비대와 500m 해저까지 탐지 가능한 잠수 로봇까지 동원돼 수색했지만 끝내 그녀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전 세계 언론들은 세계 최고 프리다이버의 실종, 심해로 사라진 프리다이빙 챔피언이라며 대대적으로 몰차노바의 실종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근데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고가 나도 좀 잘 대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당시 단순 사고라고 종결짓지를 못했던 게 세계 신기록을 보유했던 프리다이빙 선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녀의 실종 사건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제기됐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혹시 몰차노바가 급류에 휘말린 건 아닐까라는 의견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기사에게는 큰 이변이 없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몰차노바가 위험한 암초 지역에 걸린 건 아닐까였는데 하지만 바다의 암초 사이에 몸이 끼어 나오지 못한 것이라면은 시신이 발견되거나 구조 도중에 눈에 띄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당시의 수심은 30에서 40m. 숨을 참고 자명할 수 있는 깊이가 최대 101m나 됐던 그녀에겐
어렵지 않은 코스로요. 물 1,500가 깊은 수심까지 잠수했다가 당황해서 물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보기에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의문만 남긴 채 심해로 사라진 잠수의 여왕 몰차노바. 그녀의 아들 알렉세이는 엄마를 바다에 놓아주며 이런 추모의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는 바닷속에 계실 것 같아요. 바다를 가장 좋아하셨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10위를 공개합니다. 하늘의 퍼스트 레이디 실종 사건. 1932년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1935년 하와이에서 미국을 비행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하늘에 화려한 기록을 수놓으며 하늘 위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린 미국의 전설의 비행사 어밀리아 에어하트. 1937년 6월 1일 전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세계 일주 비행을 위해 항법사 프레드 누난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비행사. 그런데 약 한 달 뒤인 7월 2일 동경 157도, 남이 33도 7분 상공을 비행 중이다. 다음 경유지인 남태평양의 하울랜드 섬으로 향하던 어밀리아. 하지만 그녀는 이 무선을 끝으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만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아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 아래 미 해군의 항공모함 4척의 구축함, 60여 대 비행기 등 2주간의 대규모 수색이 벌어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요. 어떡해. 결국 약 2년 후인 1939년 미 해군은 연료 부족으로 인한 해상 추락사라고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듬해인 1940년경 어밀리아가 실종된 태평양 인근의 무인도 니쿠마로로에서 어밀리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는데요. 그곳에서 여성용 신발, 화장품 등도 함께 발견되며 정황상 이 유골이 어밀리아의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골을 검사한 박사는 키가 작은 유럽계 남성의 유골이라고 발표하며 다시 논란이 수그러들었죠. 당시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게 한계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어떤 기술로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될까라는 의심도 지금 드는 기술로 하면 뭐 정확하죠. DNA 검사를 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니쿠마로로에서 발견된 유골이 갑자기 사라졌다는데요. 뭐야. 그래서 그 유골이 있었다면 현대 기술로 DNA 분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뭐야. 어밀리아가 실종된 지 약 80년 뒤인 2018년 니쿠마로로에서 발견된 유골은 어밀리아와 99% 유사합니다. 인류학계 권위자인 리처드 얀츠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어밀리아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유골이 없었다면서요. 유골은 실종됐지만 다행히 당시 유골의 크기나 특징을 기록한 연구 데이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밀리아의 신체 정보와 니쿠마로로 유골의 데이터를 대입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 니쿠마로로의 유골이 어밀리아의 신장과 거의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유력한 추측일 뿐 진실을 풀어줄 유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어밀리아의 실종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9위를 공개합니다. 아르헨티나 잠수함 실종, 그날의 기록. 2017년 11월 15일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 아르헨티나 해군 44명이 탑승한 잠수함 ARA 산후안호가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 기지에서 마르델 플라타 기지로 복귀하던 중에요. 남대서양 산후르 해만 부근 해안에서 약 430km 떨어진 지점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30분 해군 본부에 비상사태를 보고한 산후안호. 잠수용 튜브로 물이 들어와 배터리에 합선이 발생했다. 배터리 관련 전기 고장을 보고한 산후안호는 다른 배터리를 활용하겠다며 다시 잠수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산후안호와의 교신이 두절. 그리고 몇 시간 뒤 해군 본부는 폭발음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수중 음파를 탐지했습니다. 뭐지? 이에 아르헨티나 해군은 사태 파악을 위해 실종된 산후안호 수색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무슨 사고 난 거야? 잠수함인 산후안호에 준비된 산소로 승조원들이 바닷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단 일주일입니다.
그때 당시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 무려 18개국에서 산후아노 수색에 동참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실종 4일째 되던 날 아르헨티나 국방부의 발표. 산후아노로 추정되는 조난 신호를 7차례 포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찾아갈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이후 해당 신호는 산후아노의 조난 신호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골든아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실종자들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잠수함 승조원들의 안전을 간절히 바랐는데요. 그런데 산후아노 실종 8일째 아르헨티나 해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탐지된 음파는 잠수함의 폭발음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뭐 실종된 승조원들이 살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 거 아니에요? 뭐 해저에서 폭발했다고 하면 뭐 거의 그런 그렇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산후아노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면서 골든아워까지 놓치게 되자 실종된 승조원들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망망대해에서 자취를 감춘 잠수함 산후아노.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계속 산후아노의 수색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 실종 잠수함 산후아노 잔해 발견.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발데스반도 연안의 907m 해저 협곡에서 산후아노의 선미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어디? 자, 실제 잔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있네. 있죠. 잔해는 참혹했던 사고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데요. 현재는 산후아노의 침몰 위치가 해안에서 너무 멀고 수심이 깊기도 하고요. 또 여러 문제가 있어 인양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족들은 사실 뭐 차가운 바닷속에 잠든 가족의 유해라도 아니면 뭐 유품이라도 그렇게 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요. 우리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8위 공개합니다. 죽순 채집 여아 행방불명 사건. 2005년 일본 가가와현 사카이데의 한 숲에서 열린 죽순 채집 이벤트. 5살 여자아이 오니시 유키는 엄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죽순 채집에 나섰습니다. 집합 시간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쯤 엄마, 나 죽순 1개만 더 캐올게요. 그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죽순을 더 캐우겠다며 숲속으로 들어간 유키. 그런데 그것이 유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유키가 집합 시간인 2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자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엄마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숲을 수색했지만 유키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경찰과 경찰관, 소방관, 지역 주민 등 연일 100명에서 200명의 인원이 동원. 며칠에 걸쳐 총 3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숲속 구석구석은 물론 연못 바닥까지 수색했지만 끝내 유키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렇게 사라져버리는 걸까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요. 목격자 같은 분이 없었습니까? 목격자 네. 있었습니다. 그래요? 유키가 실종된 시간 즈음 그날 어떤 남자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숲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경찰은 경찰견을 다시 투입해 유키의 채취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쫓던 경찰견은 숲속 한가운데 대나무 몇 그루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휑한 장소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다른 경찰견 역시 같은 장소에서 추적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었죠. 뭐 차라리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또 가질 수 있으니. 근데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수색을 했는데 저기서 못 찾았다는 거는 진짜 납치 아니면 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거든요. 정말 여러 의문이 드는데요. 이곳은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치를 설사 했다 해도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지 않는 이상 유키를 데려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이 됐을 겁니다. 자, 이외 이 안타까운 실종 사건에 일본 언론들은 수수께끼만 남은 소녀의 행방,
미스터리한 소녀의 실종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일본 방송사 역시 유키의 실종 사건을 분석하며 수차례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만 남긴 유키의 실종. 경찰은 유키가 실종된 지 13년이 지난 2018년에도요. 유키가 반드시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18살이 된 유키의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합니다. 단 몇 분 사이에 숲속에서 행방불명된 5살 꼬마 유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7년 6월 14일 일본 미에현 17살 고등학생 야마 유코는 오후 8시 30분경 자전거를 타고 친구 마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 10분 뒤면 도착해. 이따 봐.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긴 유코. 하지만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사라진 유코. 가족들은 사라진 유코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돌아다녔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죠. 한편 친구 마이는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유코의 무선 호출기에 자택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코가 실종되고 이틀 뒤 마이의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유코 무선 호출기를 갖고 있다고요? 난 유코란 사람 몰라. 그냥 무선 호출기를 주운 것뿐이야. 아, 호출기를 주었다고요? 어디서요? 그게 아니라 내가 유코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선 호출기는 담보로 받은 거야. 갑자기 말을 번복한 그 전화 속 남성이 의심스러웠던 마이는 그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마이가 경찰과 동행한 걸 눈치챘는지 그 남성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다시 마이에게 연락했어요. 한 버스 정류장에 실종된 유코의 무선 호출기만 두고 사라진 남성. 모든 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지금. 말이 막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 남성은 며칠 뒤 무선 호출기를 잘 돌려받았냐며 또다시 마이에게 연락했는데요. 뭐야? 그런데 이때 경찰이 위치 추적에 성공해 그 의문의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남성의 정체는 당시 48세였던 타츠야. 조사 결과 그는 강간, 강도 등의 혐의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얼마 전에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허허.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 그의 강도 수법이 자전거를 탄 여자를 밀친 후 금품을 강탈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유코, 그래. 유코도 자전거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네. 수상한 점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위치 추적으로 처음 타츠야를 발견했을 때 타츠야는 유코의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야? 수사 도중에는 타츠야의 차 안에서 유코의 모발과 유코의 한자 사전이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타츠야의 승합차 좌측 범퍼에는 무언가와 충돌한 흔적도 남아 있었죠. 게다가 유코가 실종된 당일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중인 학생 옆에 승합차가 정차해 있는 걸 봤어요. 타츠야의 승합차와 같은 색, 같은 차종이 실종 직전 유코 주변에서 있다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타츠야가 범인이라면 유코가 어디 있는지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서를 쥐고 있다니까요. 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시 경찰은 타츠야를 유코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난 범인이 아니에요. 유코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타츠야. 그리고 수사 결과 경찰은 타츠야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타츠야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렇게 유코 실종 사건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코의 부모님은 지금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요. 유코의 실종 당시 모습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며 이 전단을 나눠주는 게 마지막이길 바란다 라며 유코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5위 공개합니다. 한국판 버뮤다 삼각지대. 한국에서도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마의 해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어디 있지? 2004년 1월 마라도 남서쪽 55km에서 어선 A호 실종. 2005년 1월 마라도 남서쪽 305km에서 어선 B호 실종. 2005년 12월 마라도 남서쪽 65km에서 어선 C호 실종.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실종된 배 3척의 공통점. 바로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역에서 실종이 됐다라는 건데요.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해경과 해군은 잠수함을 탐지하는 장비를 갖춘 광역 초계기, 구조헬기, 경비함정, 어선 등을 급파해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세 척의 어선은 물론 선원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흔적이라도 찾을 만한데. 근데 한국판 버뮤다라고 불릴만 하네 보니까. 네. 보통 어선이 침몰되면 기름기나 그물 같은 잔해, 부유물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실종된 세 척의 어선 모두 부유물은 물론 침몰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 추적 장치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종 사건을 수색한 해경조차 어선이 침몰하면 반드시 많은 흔적을 남기는데 이렇게 아무 흔적도 없는 건 해경 역사상 처음이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배가 꽤 클 텐데 어떻게 저렇게 흔적이 안 나오죠? 마라도 해역이 제2의 버뮤다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 버뮤다 해역에는 메탄가스가 분포되어 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버뮤다에서 수많은 실종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 메탄가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해저에서 갑자기 메탄가스가 분출이 되면 큰 거품 덩어리가 배를 둘러싸는데 이때 물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배가 부력을 상실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어머나. 자, 그런데 2009년 한국해양연구소 소속의 한 박사에 따르면 실종 사고가 난 마라도 해저에도 메탄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 즉 메탄가스가 매장된 버뮤다 해역처럼 메탄가스가 있는 마라도에서도 의문의 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내놨던 겁니다. 아직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근처에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 운항하시는 분들 또 각별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집으로 돌아오죠. 실종 19 4위를 공개합니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의 서부 자바섬에 사는 16살 소녀 나디아는요. 한 친구로부터 의아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나디아 이것 봐. 이 사람 너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 친구가 우연히 짹짹이를 보던 중 나디아와 똑 닮은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동일인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세가 너무 아닙니다. 똑같아. 근데 거의 뭐 쌍둥이라고 해도 근데 이게 모르는 맞아. 사람 둘 사진이에요, 그러면? 전혀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 둘 사진. 너무 닮았다. 네. 그럴 수가 있지. 이후 나디아는 호기심에 자신과 닮은 나빌라라는 소녀의 SNS 짹짹이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두 사람이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생년월일까지 같았던 겁니다. 오호, 뭐야. 쌍둥이잖아. 쌍둥이. 쌍둥이잖아. 근데 이렇게 막 잃어버린 쌍둥이 아니에요? 그거네. 이후에 나빌라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진 나디아는 나빌라의 짹짹이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고요. 자신의 짹짹이에 정말 나에게 쌍둥이가 있을까? 라는 글과 함께 자신과 나빌라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게시글을 본 누리꾼 수사대는요. 우리가 나빌라를 찾아줍시다! 라며 SNS를 샅샅이 수색한 끝에 이번엔 나빌라의 다른 SNS, 별스타그램 계정을 찾아줬고요. 나디아가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내봤는데요. 읽었나요? 그런데 드디어 나디아의 메시지를 읽고 영상통화까지 하게 된 두 사람. 게다가 키, 몸무게뿐 아니라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음료 등 취향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디아에게 각자 부모님에게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그런데 엄마, 혹시 나 쌍둥이였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나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대박. 그리고 이 두 쌍둥이가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됐는데요. 뭐야? 사실 나디아와 나빌라는 세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뭐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 쌍둥이 중 다른 한 명의 행방은 알지 못했는데요. 그래서요, 정말 기적 같은 우연으로 16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쌍둥이 자매 나디아와 나빌라는 또 한 명의 다른 쌍둥이 자매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1986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21살의 에드가 라툴립은 안타깝게도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늘 걱정 속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럴 수가. 대체 어디로 간 거니, 에드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했던 에드가가 갑자기 사라진 건데요. 경찰 수사 결과 에드가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버스를 탄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머, 어떡해. 한 번도 혼자 멀리 간 적이 없었기에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렇죠. 얼마나 걱정이 크겠습니까? 게다가 또 폭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떨어지면 어떻게 걱정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야 되죠? 경찰과 가족들은 에드가를 찾기 위해 전단을 배포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희망적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떡해. 정말 한순간에 아들을 잃은 부모님은 절망에 빠졌고요. 아픈 아들이 혹여나 잘못된 것은 아닐까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죠. 진짜 매일매일이 지옥이셨을 것 같아요. 아들도 아프니까 더 걱정되지. 보살핌 받아야 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에드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가족들의 고통은 깊어갔고요. 그렇게 무려 30년이 흘렀습니다. 어휴. 그런데 2016년 2월의 어느 날 엄마 실비아에게 다급히 걸려온 전화 한 통. 여기 경찰서인데요. 에드가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에드가 씨 찾았어요. 무려 30년 만에 에드가를 찾았다는 전화가 온 겁니다. 30년 만에? 30년 만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대체 어디에 계시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30년 전 에드가가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던 날 인근 도시 세인트 캐서린스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그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에드가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도 가족에 대한 기억도 전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던 건데요. 정말 다행이네. 그런데 말이죠.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살고 있던 어느 날 기억나. 기억난다고? 내 이름은 에드가 라툴립이고 내가 살던 곳은 온타리오주 키치너야. 아니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네. 그래서 에드가의 생활을 돕던 사회복지사는 곧장 에드가 라툴립이라는 이름으로 미해결 실종 사건을 찾아봤고요. 같은 이름을 가진 실종자 전단을 발견했는데 그 사진 속 남성이 바로 에드가였죠. 사회복지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요. DNA 대조 작업 결과 에드가와 가족들의 DNA와도 일치. 그렇지. 30년 만에 그토록 찾던 아들을 찾은 부모님은 미안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가족들이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덕분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종된 지 30년 만에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아들. 잃어버린 시간만큼 아니 그 몇 배로 가족 모두가 오래도록 행복하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죠 실종 19. 저 오기자의 1위 후보 기사들을 공개합니다. 자, 중국 쓰촨성의 한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운전사 왕밍칭은 늘 승객이 탈 때마다 전단을 건네는데요. 저 혹시 저 이렇게 생긴 사람 보시면 꼭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어릴 때 잃어버린 자신의 딸을 찾는다는 전단이었습니다. 1994년 당시 왕밍칭은 쓰촨성 청두에서 아내와 함께 과일 장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는데요. 우리 딸이 어디 갔지? 자, 그가 손님 응대를 하느라 3살 딸 치펑에게 잠깐 눈을 뗀 사이 순식간에 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부부는 딸을 찾기 위해 곧바로 동네방네 찾아다녔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21년의 세월만 무심히 흘러가 버렸는데요. 21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내가 택시를 운전하면 언젠가 우리 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곧장 택시 운전사 일을 구한 왕밍칭은 택시 후면 창에 실종 당시 어린 딸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담은 대형 포스터를 부착했고요. 또한 승객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명함 크기의 전단을 제작해 택시 내부에 비치. 그러다 보니 이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그때 한 화가의 도움으로 현재 성인이 된 딸의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도 마련해 SNS에 사연과 이 몽타주까지 올려 같이 널리 퍼지게 됐죠. 그런데 2018년 한 여자가 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잃어버리신 딸이 저인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27살의 여성 캉잉이었는데요. 그녀는 SNS를 통해 우연히 실종된 왕밍칭 딸의 현재 모습이 그려진 몽타주를 보게 되었는데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자신과 똑 닮았다고 느낀 겁니다. 자, DNA 검사 결과 그녀는 아빠 왕밍칭이 24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던 딸 시펑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지냈길래 그렇게 찾아도 못 찾았을까? 자, 그녀는 아빠 왕밍칭이 과일 장사를 하던 쓰촨성 청도 길거리에서 미아가 된 뒤 그녀를 발견하게 된 한 부부. 자, 그러니까 지금의 부모님의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 그런데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전국을 돌며 찾아 헤매던 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불과 약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근 마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더 미치겠다, 더 미치겠어. 아유. 3살이었던 딸은 어느새 두 자녀를 둔 엄마가 되어 있었는데요. 하하. 아유. 아빠가 얼마나 진짜 신락 같은 희망 놓지 않고 그냥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빠 왕밍칭은 다시 만난 딸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가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 앞으로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1988년 10월 중국 직장인 리징즈는 출장 중 다급한 전보 한 통을 받았는데요. 자, 바로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마오인이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리지 않아요? 자, 며칠이 지나도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자 마오인의 엄마는 회사도 그만두고 오직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등 곳곳을 다니면서요. 제발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아들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적힌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 실종 아동을 찾는 TV 프로그램까지 출연. 정말 아들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아들을 찾지는 못했죠. 자, 그렇게 울분과 통곡 속에 10년,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야. 차마 아들이 입었던 옷도 아들이 좋아했던 자전거도 버릴 수 없었던 엄마. 못 버리지. 이 웬일이에요? 이게 생리별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결국 심실이 지칠 대로 지친 엄마 리징즈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사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건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라며 위로를 하자 엄마 리징즈는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우리 아들을 찾지 못했지만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마음의 병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실종 아동 가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 건데요. 세상. 13년 동안 묵묵히 실종 아동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 노력들이 하늘에 닿아 29명의 실종 아동들이 가족과 재회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저러기 쉽지 않을 텐데 본인이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자원봉사 저렇게 하셨네. 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이 실종된 지 무려 32년이 흐른 2020년 5월 그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소식. 중국 공안은 지난 4월 1980년대 후반 산시성 시안에서 온 아이가 쓰촨성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라는 제보를 입수했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당시 한 남성이 산시성 시안에서 2살 배기 아이를 납치한 뒤 한 부부에게 팔아넘겼던 겁니다. 몸이 그냥 저거. 자,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과 DNA 검사 결과 그는 엄마 리징즈가 32년 전 잃어버린 아들 마오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장장 32년 만에 이뤄진 가족 상봉. 아이고 세상에 처음 본 거 아니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 자, 그리고요, 엄마 리징즈가 아들을 찾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날이 우리나라의 어버이날과 같은 중국의 어머니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녀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라며 기뻐했는데요. 수년의 기다림 끝에 성사된 기적 같은 재회. 그 기적을 만든 건 부모의 위대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ABC 살인사건,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등 수많은 작품 속에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들과 트릭들을 선보인 추리의 여왕, 애거사 크리스티.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 작품은 모르셨을 겁니다. 크리스티 본인조차 풀지 못한 아주 미스터리한 그녀의 미발표 작품을 긴급 오. 입수했습니다. 와, 재밌겠다 이거. 그녀의 미발표 추리극은 1926년 12월에 어느 늦은 밤 차를 몰고 집을 나선 여인이 실종되며 시작되는데요. 실종 이틀 후 여인의 집 인근 서리주에서 그녀가 몰고 나갔던 차가 발견. 당시 차는 마치 사고라도 당한 듯 도로를 벗어나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약 15,000명의 병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자, 그런데 실종 사건이 벌어진 지 11일 후 요크셔주의 한 호텔에서 그녀가 발견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들려드린 이 크리스티의 미발표 실종 추리극은 사실 당시 실제로 발생한 사건, 즉 실화입니다. 아니, 도대체 실종된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총출동을 하죠? 자,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11일간의 실종 사건의 실제 주인공은 바로 아가사 크리스티. 진짜? 본인이 겪은 거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티가 발견됐음에도 그녀의 실종 사건의 전말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마치 그녀의 작품 속 플롯처럼 미궁에 빠져버렸는데요. 야, 이건 진짜 추리소설이네. 추리소설 작가가 정말 소설처럼 사라져버린 거네요. 그럼 뭐 실종됐다가 나타났는데 왜 미궁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타났잖아요. 그 이유, 발견 당시 크리스티는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남편도 또 본인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종 사건은 그녀의 작품처럼 대반전을 맞이합니다.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한 자작극은 아닐까요? 자, 알고 보니 크리스티는 발견된 호텔에서 직접 체크인했고요. 그리고 당시 크리스티의 남편이 닐이란 이름의 젊은 비서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크리스티는 자신이 누군지 기억 못한다고 했지만 그녀가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사용한 가명은 테레사 니언, 즉 남편의 내연녀의 성을 사용한 겁니다. 자, 이를 두고 사람들은 크리스티가 기억상실증이 아니라 마치 추리소설 속 트릭처럼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실종된 척하고 남편이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게 만들었다고 추리했는데요. 너무 무섭다. 자, 그리고 그녀의 실종 사건이 크리스티 자작극이라는 또 다른 추리. 1937년에 그녀가 발표한 소설 나일강의 죽음을 보면요. 약혼자를 친구에게 빼앗긴 여인이 두 사람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디테일한 건 좀 다르지만 크리스티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네요. 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작품을 위해 직접 사건의 주인공이 된 거다라며 추리가 오가기도 했지만 크리스티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8위 공개합니다. 1845년 영국의 해군 장교인 존 프랭클린 경이 이끄는 탐험대 프랭클린 함에 에리버스호와 테러호가 템스강에서 출항했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북극 항로 개척. 대서양에서 북극을 건너 태평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항로를 개척한다면 최단 거리로 화물 수송이 가능해지고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명 황금 항로 개척을 위해 이미 3번의 북극 탐험 경험이 있던 프랭클린 경과 129명의 선원이 대장정의 길에 오른 겁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대장 입장에서는 이거 뭐 선원들 안전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북극을 뚫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당시 프랭클린 함은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 3년치의 식량과 선원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최고급 선박 시설을 갖췄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함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해 7월 26일 그린란드와 캐나다 사이의 베핀베이에서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129명의 선원과 함께 흔적도 없이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어머. 영국 해군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 2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내걸고 수색 대원들을 투입하는 등 실종된 프랭클린 함 찾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무려 11년에 걸쳐 드넓은 망망대해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실종된 선박도 사람들도 찾지 못한 채 해난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아니 어디로 갔을까?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뭐 그 옛날에는 교신 같은 게 불가능했잖아요.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실종된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서 이게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최대 해난 미스터리로 남았던 프랭클린 함 실종 사건이 무려 169년 만인 2014년 그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캐나다에서 과거 사고 해역에 거주하던 원주민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집중 탐색을 벌인 결과 캐나다 킹 윌리엄 인근에서 사라졌던 프랭클린 함의 에리버스호와 테러호의 잔해를 2014년과 2016년에 차례로 발견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오. 야, 어디 갔었어? 아유, 그대로 있네. 아, 그릇 봐, 그대로 있어. 프랭클린 함은 거의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선박 내에서 129명의 유해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사실 1854년 이미 사건의 미스터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앞서 원주민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수색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에스키모인들은 킹 윌리엄 섬 인근에서 백인의 배가 빙산과 충돌해 침몰했고 생존자들이 살기 위해 배를 버리고 얼음 위를 걸어 육지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했던 건데요. 그리고 수색 결과 캐나다 북부의 킹 윌리엄 섬에서 영국 선원 수첩과 메모지를 발견. 그 메모지에는 북극해를 향하던 원정대가 캐나다 근처 빅토리아 해협에서 얼음에 갇히게 됐고 크로지어 대령의 지휘 아래 킹 윌리엄 섬에 상륙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하 30도, 40도가 넘는 혹독한 추위에서 저체온증과 굶주림, 여러 질병에 시달리다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던 건데요. 얼마나 죽었을까? 아, 생존해서 돌아온 분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7일을 공개합니다. 오보 타고 하늘로 간 남자. 이번엔 한 남자의 비행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풍선이에요? 진짜 풍선이네. 열기구 아니야? 26개의 헬륨 풍선과 나무로 만들어진 일명 판타지호를 타고 시험 비행에 나선 스즈키 요시카즈. 특이하다. 그는 1989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자 그래, 풍선을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면은 유명해져가지고 후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태평양은 아니 본인이 방향을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따라 날아다닐 텐데 안 무섭나?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1992년 11월 23일 언론의 관심 속에서 약 120m 상공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한 뒤 그날 오후 돌연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스즈키는 풍선으로 만든 판타지호를 타고 일본에서 약 8,000km 떨어진 미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자정, 다급하게 구조 신호를 보낸 스즈키. 뭐 잘못된 거예요? 이게 상황이 발생된 거구나 이게. 구조 신호를 받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수색기가 출동. 다행히 미야기현 상공 2,500m 지점에서 스즈키를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스즈키는 곧 구조 신호를 철회, 괜찮다는 수신호를 보내며 비행을 이어갔고요. 약 3시간가량 그를 지켜보던 수색기도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스즈키의 판타지호는 구름 속으로 사라진 뒤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30여 년이 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러서 딴 데로 뭐 날아간 거 불시착한 거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바람이 온화하고 비행하기 좋은 날씨였기 때문에 기상 악화로 인한 추락은 아닐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풍선에 바람이 빠져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망망대해 떨어졌다. 기상천외한 행동으로 상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풍선 아저씨. 지금도 일본인들 사이에선 황당하고 안타까운 실종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6일 공개합니다. 모모모에 납치당한 파일럿. 1978년 10월 21일 오후 6시. 영연방항공훈련단 소속의 파일럿 프레데릭 발렌티크가 호주 남부에서 비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행을 시작한 지 약 50분이 지났을 무렵 베스 해협 상공을 날던 발렌티크의 경비행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도 없었고요. 레이더에도 그의 비행 신호가 잡히지 않았는데요. 아니 레이더에 왜 안 잡히지?
그러니까 뿅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저런 거는 이제 외계인 UFO가 납치갔다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그게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일단 발렌티크가 추락했다고 생각한 호주 경찰은 군의 해상 초계기까지 동원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발렌티크의 시신도 그리고 비행기의 잔해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수사 도중 발렌티크가 관제탑에 보낸 마지막 교신 내용이 공개되며 이 사건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뭐야. This is Delta Sierra Juliet. Is there any known traffic below 5,000 feet? 어? No known traffic.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What type of UFO인가 봐. aircraft is it? I cannot confirm. It's four bright, seems to me like landing lights. The aircraft has just passed over me at least 1,000 feet above. 역대 UFO 증거 영상 중에 제일 충격적이다 이거. 어쨌든 그 이후에 당시 언론들 역시 UFO에게 납치된 파일럿라고 보도 UFO 납치설을 제기했고요. 심지어 그가 실종된 지점 인근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발렌티크가 실종된 지 5년이 지난 1983년 7월 발렌티크와 교신이 끊긴 지점 인근인 플린더스 섬 해변에서 비행기 엔진 부품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이거. 저 비행기? 이 엔진은 발렌티크가 조종했던 경비행기의 엔진과 동일한 기종으로요. 저건 아니었구나. 조사기관은 발렌티크 경비행기의 잔해라고 판단. 그렇게 발렌티크의 실종은 사고사로 마무리됐는데요. 어허. 그리고 2013년 사건을 재조사하던 호주 공군의 발표. 발렌티크는 조종 미숙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행 중 회전이 반복되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레이브야드 스파이럴에 빠졌다는 새로운 가설을 주장한 건데요. 추측하자면 발렌티크가 비행기가 180도 회전해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조종하다가 해수면에 비친 자기 비행기의 불빛을 미확인 비행 물체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된 회전으로 엔진이 오작동, 결국 바다에 빠져 추락했을 것이라는 건데요. 아까 되게 담담했거든. 이거 뭐 거꾸로 막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의문의 무전을 남기고 사라진 발렌티크. 과연 그는 정말로 UFO에 납치된 것이었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5위 공개합니다. 미국 최대 항공 납치 미스터리. 2016년 7월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45년 만에 한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도 해결 못한 이 실종 사건은 바로 미국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항공기 납치 사건으로 불리는 댄 쿠퍼 사건입니다. 1971년 11월 24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공항에서 워싱턴주 시애틀 터코마 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 검은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의 한 승객에게 쪽지를 건네받은 승무원은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쪽지의 내용은 바로 내 가방 안에 폭탄이 있다. 그 승객의 정체는 여객기 납치범 댄 쿠퍼였습니다. 현금 20만 달러와 낙하는 4개를 준비해. 그리고 시애틀 터코마 공항에 여객기를 착륙시킨 뒤 경찰로부터 현금과 낙하산을 전달받은 납치범 쿠퍼. 그 뒤 4명의 조종사와 승무원만을 데리고 멕시코시티를 향해 다시 이륙했는데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여객기가 연료 공급을 위해 레노 공항에 착륙했고 이때 무장병력이 여객기 안을 샅샅이 수색. 하지만 이미 납치범 쿠퍼는 돈과 함께 감쪽같이 실종된 뒤였습니다. 아니 근데 낙하산 있었으니까 중간에 내렸겠네 그러면. 아, 낙하산이 있다. 네, 낙하산 일부러 그러려고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누구도 심지어 여객기를 뒤따르던 전투기들도 그가 뛰어내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왜 못 봤지? 자, 사건이 벌어진 날은 폭풍우가 내리던 깜깜한 밤으로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검은 정장 차림의 쿠퍼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어두우니까. 그 검은 옷이니까. 그렇죠. 밤이면 못 안 보일 봤을 수 수도 있겠네요. 안 보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수사기관들은 그를 고도의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 출신의 스카이다이버로 추측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노련한 요원이라도 안전장비 없이 정장 차림으로
상공 3,000m에서 낙하를 시도해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FBI는 그가 사망했을 확률이 크다고 추측해 낙하 예상 지점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납치범 쿠퍼가 실종된 지 9년 뒤인 1980년 콜롬비아강 주변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 그리고 확인한 결과 FBI가 그에게 건넨 지폐 1년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증발한 것처럼 실종된 비행기 납치범. 그는 정말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의 말대로 실패로 끝난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972년 1월 미국 영인 괌 남쪽 탈로 포포강. 설치해두었던 어망을 확인하기 위해 강을 찾은 주민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으아! 당신 누구야? 정체가 뭐야? 시커먼 털이 덥수룩하고 삐쩍 마른 몸에 구부러진 등 마치 짐승 같은 행색을 한 기괴한 모습의 남성과 맞닥뜨린 겁니다. 자, 조사 끝에 밝혀진 그의 충격적인 정체. 그는 무려 28년 전 실종된 일본인 요코이 쇼이치였습니다. 자, 쇼이치는 무려 28년이나 괌의 깊은 숲속 밀림에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홀로 은밀하게 숨어 살아왔던 건데요. 야, 그럴 수가 있나? 자,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4년 일본이 점령한 괌을 탈환하려는 미국과 이에 맞선 일본의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쇼이치는 일본군으로 참전, 괌에서 미국과 맞서 싸우는데요. 괌이 미군에 점령되며 많은 일본군이 전사한 가운데 그는 깊은 숲속으로 도망쳐 땅굴을 파고 숨었던 겁니다. 아니 1944년부터 숨어 살았다면 1945년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바로 1년 만에. 네. 근데 왜 계속 숨어 산 거죠? 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쇼이치는 일본이 패전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도 모른 채 발각되면 죽는다는 두려움을 안고 죽은 듯이 숨어 살았던 겁니다. 아유, 그냥 잡히면 죽는다라 생각한 거야. 무조건 숨었구나, 그냥. 보이면. 자, 쇼이치에게 생존은 전투와 같았습니다. 처음엔 쥐, 뱀, 두꺼비 등을 잡아먹다가 점차 생존 능력이 향상. 와. 직접 통발을 만들어 인근 강에서 물고기를 사냥했고요. 심지어 재단공 경력을 살려서 옷도 만들어 입었는데요. 그는 미군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행동 반경을 최소화해서 엄폐하였는데요. 일단 대나무숲 밑에 땅굴을 파 낮에는 그곳에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 쇼이치의 험난한 야생 생활이 시작된 지 8년 뒤인 1952년 그는 우연히 발견한 미군의 전단을 보고 일본이 패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더라는 건데요. 하지만 살아서 포로가 되는 치욕을 당할 순 없지. 결국 나 홀로 밀림 생활을 선택했던 겁니다. 일제가 얼마나 잔혹했으면은. 자기 병사를 세뇌시킨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쇼이치가 무려 28년 만에 귀환하자 일본 언론에서는 이를 28년 만에 발견된 일본군, 살아 돌아온 패잔병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온 쇼이치가 한 첫마디. 살아 돌아와 부끄럽습니다. 이게 일본 군국주의라는 괴물이 낳은 비극입니다, 이건.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 무려 95년 만에 실마리를 찾은 미 해군 최대 미스터리 실종 사건입니다. 95년이요. 이제 거의 뭐 한 세기로 가는군요. 때는 1921년 3월 25일 승무원 56명을 태운 예인선 코네스토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 목적지인 사모아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감쪽같이 사라진 배. 난파 당한 건가요? 자, 해군이 경위 파악을 했을 때는 경유지인 오하우에는 도착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보고를 토대로 하와이의 오아우 섬 인근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실시. 여러 항공기와 60척의 선박 등 수많은 인력이 동원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배가 어딘가 부딪혀 침몰을 했다면 연료 탱크의 기름이 유출됐을 텐데. 그렇죠. 자, 해군은 기름띠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고요. 그 어디에서도 배 유류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귀신처럼 흔적 하나 없이 증발해버린 코네스토가. 결국 1921년 6월 30일 미 정부는 수색을 포기, 실종 선언을 하면서 코네스토가 실종 사건은 미 해군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게 된 겁니다.
배가 침몰을 해도 반드시 물 위에서 보여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름 띈 거고 구명조끼만은 반드시 물 위에 떠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버뮤다 삼각지대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확 증발해 버린 거예요? 2009년 오래된 난파선들에 대한 기록을 찾기 위해 바다에서 수중 음파 탐지 중 정체불명 난파선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중 탐사를 한 결과 이 난파선이 코네스토가의 잔해로 확인된 겁니다. 이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인근 해역을 수색했고요. 2016년에 드디어 예인선 코네스토가를 찾아낸 겁니다. 무슨 세월을 화단처럼 저렇게 다 자리해버렸네. 되게 살지 않아요? 배 형태가? 아니 그리고 너무 그대로 내려왔는데 기울지도 않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배가 하와이 인근이 아닌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5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 얼마나 길어 저 거리가? 뭔 소리야 이게. 하와이엔 들렀다면서요. 오아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만났었죠. 근데 근데- 다시 샌프란으로 오는 예정이 아니었잖아요. 사모안가로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코네스토가가 경유진 하와이의 오아후에 도착했다는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이, 뭐야. 미 해군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끝내 코네스토가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95년 뒤 하와이가 아닌 샌프란시스코에서 코네스토가를 찾아낸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요. 코네스토가가 강풍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조난당한 거면 이제 구조 신호를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본토와도 더 가까운데요. 근데 왜 또 그건 안 보냈지? 50km면 진짜 인근인데. 과연 그날 그 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2위를 공개합니다. 공항에서 사라진 남자의 행적. 2014년 6월 불가리아의 공항에서 사라진 한 남성.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건인데요. 특히 실종 당일 공항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모습은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짐을 들고 가죠. 평범한 여행객 같은데요? 줄을 두리번 거리는데 왜 이래? 어머머! 가방 다 어디 가고? 가방 놓고 뛰어간다. 어디 가? 자, 재빠르게 달아나 종적을 감춘 실종자는 독일 출신의 28세 남성 라스 미텐크인데요. 자,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발단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불가리아 여행 중이었던 미텐크. 술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던 중 상대팀을 응원하던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에 휘말렸고요. 당시 미텐크는 고막 사혈이라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하게 싸웠구나. 이대로 비행기를 타면 고막 상태가 더 악화될 거예요. 자, 비행기 탑승 시 기내 압력 변화로 고막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미텐크. 결국 그는 귀국을 포기.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은 뒤 홀로 불가리아에 남았고요. 자, 갑작스럽게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여행 경비가 부족했던 미텐크는 값싼 호스텔에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미텐크가 묵은 호스텔은 매춘가와 불법 암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우범지대였는데요. 아이고. 저런 데가 싸니까 저런 데를 찾아갔네요. 그래도 좀 좋은 데 가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미텐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남자 4명이 자꾸 저를 따라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처방받은 항생제가 어떤 약인지 알아봐 달라는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무섭다. 아니 뭐 본의 아니게 무슨 뭐 범죄 목격자가 됐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연루됐을 수도 있고 연루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연루가 된 거지. 근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왜 의심하죠? 그것도 이상했나? 극도로 두려움을 느낀 미텐크는 가족들에게 최대한 빠른 귀국길 항공편 예약을 부탁했고요. 곧바로 짐을 싸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전 고막 치료를 받기 위해 공항에 마련된 의료시설을 찾은 미텐크. 그런데 검사를 받던 중 제복을 입은 공항 직원이 들어오자 미텐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간 겁니다. 왜? 이후 경찰이 그가 달아난 해바라기 밭 인근을 수색했지만 미텐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째 미텐크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인 19세기 말 해외 무역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영국. 배 운항 횟수가 많아지며 해상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자 영국 정부에서는 1899년 12월 스코틀랜드 북부에 위치한 작은 무인도 아이린 모어섬에 등대를 설치했고요. 등대지기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어두운 바다를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 12월 15일 뭐야? 아, 왜 이리 어두워? 등대지기들은 뭐 하는 거야? 항로를 표시해야 할 아이린 모어섬의 등대 불빛이 꺼져 있는 겁니다. 깜빡하고 이 불빛을 안 비춘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등대가 고장이 났던지. 이에 영국 정부에서는 사태 파악을 위해서 며칠 후 아이린 모어섬의 조사대를 파견했는데요. 그런데 아무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등대. 원래라면 등대에 함께 상주하고 있어야 할 등대직이 3명. 토마스 마셜, 제임스 다켓, 도널드 메가더. 이들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철칙에 따르면 한 명은 무조건 등대 안을 지켜야 하는데 한 명도 남김없이 등대지기 3명 모두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어딜 간 거지? 이게 철칙을 어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은요. 등대지기용 방수복 3벌 중에 2벌만 사라지고 한 벌의 방수복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등대 밖 방파제에 나가려면 반드시 방수복을 입어야 하는데요. 한 벌의 방수복이 남아 있었다는 거는 등대 안에 한 명의 사람은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수복만 입고 사람은 사라진 것이죠. 반명은 뭔가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방수복도 못 입고 일단 등대 밖을 나갔다고 한다면 그런데 섬 일대를 수색하다가 부서져서 나뒹구는 나무 상자들과 휘어진 철제 난간 등 마치 폭풍에 휩쓸린 듯한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조사대는 3명의 등대지기들이 풍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야? 그날은 폭풍이 불지 않았다고. 등대지기들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12월 15일에는 폭풍이 불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봐. 실제로 등대지기들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등대 일지에도요. 바다는 고요했다라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시신은 물론 바다에서도 유류품 한 점조차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등대지기 3인의 행방과 진실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2005년 5월 26일 카리브해 휴양지 아루바 섬으로 졸업여행을 떠난 고등학생들. 즐거웠던 닷새간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비행기 시간 다 돼가는데 할로웨이는 어딨어? 당시 학교 측에서는 묵었던 호텔로 돌아와 할로웨이를 찾아봤지만 호텔엔 그녀의 짐과 여권만 남아있을 뿐 할로웨이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아, 짐이랑 여권이랑 다 두고? 할로웨이 실종 소식을 접한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루바 섬으로 달려왔고요. 할로웨이의 한 친구로부터 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로웨이가 어젯밤 바에서 어떤 남학생이랑 나가는 걸 봤어요. 요란 반데르 슬루트라라는 남학생과 함께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4일 뒤 경찰은 할로웨이가 사라진 날 밤 함께 있었던 슬루트와 그의 친구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어쨌든 제일 수상한 건 맞죠. 그렇죠. 늦게까지 바에 최후로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증언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난 할로웨이를 호텔에 데려다 줬다고요. 호텔 경비원이 걔를 에스코트 해줬다니까요. 이에 경찰은 호텔 경비원 2명을 추가 체포, 그들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그 어디에서도 할로웨이를 납치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 무혐의로 석방됐죠. 그런데 뒤늦게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슬루트가 의심스러웠던 네덜란드의 한 방송 기자가 몰래 카메라를 촬영. 할로웨이? 아, 이게 술 마시다 죽은 거야. 아, 괜히 귀찮아질까 봐 바다에 시신 버렸지. 아, 그럼 호텔에 데려다 줬다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네. 아니 너무한데요.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그렇죠. 바다에 이걸 버리다뇨.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2월 슬루트의 자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미 전역이 들끓자 슬루트는요.
아니 난 그냥 친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줬을 뿐이라고요. 그때 제가 말한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신은 할로웨이 실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아루바의 법원은 몰래 촬영한 영상은 증거물이 될 수 없다고 판단. 그렇게 슬루트는 또다시 수사망을 벗어났습니다. 야, 이게 법망을 교묘하게 잘 벗어났네요.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뭐 지금 알 수가 없지만 그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들한테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 대한 예의로라도 그렇죠. 저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할로웨이의 가족과 경찰을 농락한 슬루트는 페루로 도주했습니다. 뭐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주했던 슬루트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범인일 줄 알았어. 난 약간 냄새가 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슬루트는 할로웨이 사건으로 체포가 된 것이 아니라 페루의 한 호텔에 머물던 다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2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이 범행을 저지른 것만 봐도 네, 심증은 확실한데. 도대체 그날 밤 할로웨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9위를 공개합니다. 실종 미스터리 베닝턴 삼각지대. 수많은 항공기와 선박이 사라지는 미스터리 트라이앵글 버뮤다 삼각지대. 그런데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에 일명 육지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버몬트주 베닝턴에 있는 글래스텐베리 산을 중심으로 우드포드, 샤프트베리, 서머셋 지역을 포함하는 삼각지대 베닝턴 삼각지대입니다. 근데 저 삼각형의 지대 안에서 실종 사건이 그러면 계속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공포의 베닝턴 삼각지대, 미스테리한 연쇄 실종 사건은 76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45년 11월 이 지역의 베테랑 사냥 가이드 미디 리버스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당시 4명의 사냥꾼을 이끌고 숲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리버스가 어디 갔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무리에서 조금 앞서 걷던 리버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마을 주민을 비롯해 미군까지 출동.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리버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테랑 사냥 가이드라면서요. 그렇죠. 이거 한두 번 다니는 길도 아니고 아니 그 동네를 아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 텐데. 아, 이게 흔히 말하는 눈 감고도 다닌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길을 잃은 건 아닐 것 같은데. 뭐 야생동물이랑 마주쳤나? 자, 그런데 실종 사건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리버스 실종 1년 뒤인 1946년 12월 베닝턴 삼각지대의 롱 트레일로 하이킹을 하러 간 대학생 폴라 웰든. 하지만 다음 날 웰든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자 이후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요. 갑자기 사라진 웰든을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대가 투입됐는데요. 하이킹을 하러 갈 당시 웰든은 눈에 띄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서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들도 많았지만요. 그녀 역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가 않았죠. 목격자는 많은데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공통된 거잖아요. 마지막 포인트를 못 봤다는 겁니다. 저 이상하다. 이상하다 진짜. 자, 게다가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실종도 발생했습니다. 1949년 12월 세인트 알반스에서 베닝턴으로 향하는 버스에 탄 제임스 테드포드. 당시 버스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 남자 분명히 마지막 정거장에서도 계속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버스가 베닝턴에 도착했을 때 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비한 실종 사건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10월에 8살 소년 폴 잽슨과 50대 프리다 랑거까지 연이어 실종. 1945년에서 1950년 사이 모두 5명이 이 베닝턴 삼각지대에서 실종됐는데요. 실종 약 7개월 뒤 시신으로 발견된 프리다 랑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 미스터리다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다들 흔적이 없잖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8일 공연. 모모는 딸이 남긴 의문의 전화. 1990년 8월 일본 한 가정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렸는데요. 괴로워. 너무 분해. 혹시 너 사요코니? 지금 어디니? 자, 그런데 전화를 받은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의문의 전화를 건 사람이 4개월 전 실종된 딸 미나미노 사요코였기 때문입니다.
야, 4개월 만에 실종된 딸과 연락이 닿은 거네요. 실종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마 얼마나 놀랐을까? 찾았겠네. 안타깝게도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또다시 행방이 묘연해졌는데요. 자, 사요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실종되기 전 약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세계 일주 중이던 사요코는 1990년 3월 말 네팔에 입국. 그런데 히말라야에서 한 달 정도 트레킹을 할 거예요. 4월 3일 카트만두에서 보낸 편지를 끝으로 사요코는 연락 두절되며 실종. 가족들은 사요코를 찾기 위해 네팔로 향했고요. 자, 일본 대사관과 네팔 경찰의 수사 끝에 안나푸르나 인근 도시 포카라의 한 호텔에서 사요코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머물렀던 호텔 방 안엔 가방, 옷, 돈 등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뭐야?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네. 이거는 이동하러 나간 게 아니라 여기다가 여정을 풀고 뭐 앞에 나가서 뭐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주변을 좀 뭐 관광을 한다거나. 그리고 만약 등산 중 사고사를 당했거나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죄였다면 돈과 소지품이 그대로 있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시 수색에 나섰던 네팔 경찰은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인지 사고인지 판단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발표. 그리고 4개월 뒤 그렇게 사요코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분하다는 말만 남기고 끊어진 전화. 그 전화가 어디에서 걸려온 건지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7위 공개합니다. 홍콩을 뒤흔든 모모 실종 사건. 2017년 1월 27일 새벽 1시경 홍콩의 한 호텔에 머물던 40대 남성이 깜짝같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해당 남성이 숙소로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고요. 이후 호텔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행적. 휠체어를 탄 채 정체불명의 남성들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실종 남성은요. 중국 투자회사 M그룹의 창업자로 자산 규모만 약 6조 7천억 원, 샤오젠화 회장님이었습니다. 곧바로 이 사건은 중국 재벌 회장의 실종 미스터리라며 홍콩을 비롯해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돈놀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단순한 납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뭐 기업을 내놔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그중 유력한 소문 하나. 샤오젠화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거 아니야? 샤오젠화 회장이 사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안에 체포 이런 얘기면 뭘 잘못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 이후 샤오젠화 회장은 재산을 축적한 과정이 베일에 쌓여 있어서 일명 신비의 갑부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다만 수많은 유력 인사들과의 협력이 작용했다라고 추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홍콩의 한 일간 신문에 게재된 글. 현재 해외에서 치료 중이며 곧 언론을 만나겠습니다. 중국 본토로 납치된 사실이 없습니다. 바로 실종된 샤오젠화 회장의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아니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가족한테 먼저 전화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거는 이상한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샤오젠화 회장. 대체 그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걸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서 발견된 일본인 실종자. 197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 하교 후 집으로 향하던 13살 소녀 요코타 메구미. 늦은 밤이 돼도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는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메구미가 사라진 지 20년이 지난 1997년 일본 언론에 메구미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한국인의 증언이 공개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한국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메구미가? 증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 요코타 메구미를 북한에서 봤습니다. 증인은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출신 안모 씨였는데요. 그는 메구미가 북한에 살면서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 교육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2002년 9월 17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메구미가 북한으로 온 게 맞소. 하지만 그녀는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메구미가 결혼과 출산 후 우울증을 겪다가 1994년에 자살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 참 기부한 인생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가족과 잘- 고국에 그리웠으면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더 하셨던 거겠죠. 이후 메구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2004년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메구미의 유골이 메구미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북한 공작원 출신 김연희가 메구미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주장.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를 가르친 그녀가 북한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였죠. 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뭔가 앞뒤는 안 맞네요. 생존 모습을 봤다고 또 하는 증언들이 있으니까. 부디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5위를 공개합니다. 실종인가 납치인가. 2019년 8월 3일 한 영국 가족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65km 떨어진 세렘밤의 열대 우림 속에 위치한 리조트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방에서 자고 있던 15살 딸 노라 앤 퀴어린이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1층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을 뿐 노라는 자신의 방을 비롯해 리조트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뭐 산책을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자,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말레이시아 경찰의 추측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라는 납치된 게 틀림없어요. 노라에게는 발달 장애가 있었는데 평소 몸이 약한 노라가 창문을 넘어서 스스로 밖으로 나갈 리 없다며 납치를 주장했던 겁니다. 자, 이후에 노라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는데요. 말레이시아 경찰, 군대를 비롯해 원주민 300여 명이 이 밀림을 뒤졌습니다. 또 헬리콥터, 드론, 탐지견까지 총동원, 실종 5일째 노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잠수부까지 동원, 밀림 내 강과 계곡도 샅샅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종 열흘째인 8월 13일 실종됐던 노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이제 무사히 발견된 건가요? 그러나 리조트에서 약 2.5km 떨어진 개울에서 발견된 노라. 이 노라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돼 있었고요. 옷이 벗겨진 알몸의 상태였다고. 납치야. 납치해서 성폭행. 아유. 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유. 그런데요, 부검 결과 말레이시아 경찰은 노라가 굶주림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장출혈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이 단순 사고사로 매듭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요. 또 평소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노라가 험난한 밀림을 혼자 헤매고 다녔는데 시신에서 아무런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수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한 번도 어디 나뭇가지나 이런 데 긁히지 않고 2.5km나 떨어진 곳까지 갔다고? 그렇다면 대체 왜 노라는 홀로 그 어두운 밀림 속으로 들어갔던 걸까요? 그리고 소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브라질 출신의 모델 엘로이자 핀투 폰테스. 그녀는 18살 때 대형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패션의 메카인 뉴욕에 진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패션쇼에 서고 유명 잡지 화보를 장식하면서 스타로 등극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왕성하게 활동 중이던 2019년 6월 내일 폰테스에게 피팅하러 오라 그래. 저기 갑자기 폰테스가 연락이 안 됩니다. 촬영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진 폰테스. 그 어디에서도 폰테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야, 아니 어떻게 갑자기 사라지지? 이거는 약간 납치 같은데요? 그런데 드디어 폰테스를 찾게 됩니다. 자,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뉴욕에서 약 7,800km 떨어진 브라질 남부 지역의 한 빈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더라? 내가 왜 여기 있죠? 발견 당시 폰테스는 길을 잃은 듯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고요.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야, 다행히
그녀의 배낭에 모델 계약 서류가 있어서 폰테스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폰테스가 석 달 전인 2020년 7월에 브라질의 한 경찰서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난 지금 행복하게 연애 중이에요. 가족들에게 날 찾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또다시 폰테스 행방이 묘연해졌고요. 그러다 석 달 뒤 폰테스가 빈민가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발견됐던 겁니다. 야, 이건 뭔지 도저히 모르겠네, 정말. 뉴욕에서 실종돼 브라질 빈민가에서 발견된 유명 모델.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3위를 공개합니다. 실종 후 도착한 의문의 메시지들. 1991년 3월 15일 일본 미에현. 오후 2시경 귀가한 8세 어린이 카모마의 유키. 당시 아버지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유키는 평소처럼 혼자 코코아를 타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30분경 언니가 집으로 귀가했을 땐 집안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따뜻한 코코아 한 잔만이 있을 뿐 유키는 그 뒤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 유괴인가 보다. 따뜻한 코코아면 정말 찰나다, 진짜. 순식간에. 아니면은 친구 만나러 그냥 막 나간 거 아닐까요? 실종 당일 유키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 어쨌든 뭔가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네요, 그죠? 당시 제보에 따르면 학교 놀이터, 하천, 역에서 유키를 본 목격자들이 존재했는데요. 즉 유키가 집안에서 납치되거나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친구들과 약속을 취소한 유키가 혹시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게 아닌가 추측. 실제로 경찰이 입수한 결정적 제보엔 흰색 승용차에 탄 사람과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을 일단 찾아야겠네요. 대화를 했다면서요. 그 자동차를 좀 수배해야겠네. 유괴범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당시 돈을 요구하는 범인의 협박 전화나 편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3년 후 유키의 실종 사실이 잊혀질 무렵 일본을 발칵 뒤집은 편지 한 통이 유키의 부모에게 도착합니다. 그 괴문서에는 매춘부 출신 여자가 야쿠자에게 지시를 받아 유괴했고 유키는 매춘부로 러시아에 팔려갔다라는 내용을 유추해냈는데요. 하지만 편지엔 아무 흔적이 없었고요. 정말 유키의 실종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괴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키가 실종된 지 무려 12년이 지난 2003년. 내 키는 170cm 정도고 난 짧은 파마 머리를 했습니다. 한 남성이 유키의 집에 전화를 걸어 대뜸 자신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그걸 설명한다고요? 자, 이런 반응이 나오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말한 짧은 파마 머리는 유키 실종 당시 흰색 승용차에 탄 남성의 인상착의와 일치. 놀라운 점은 당시 경찰은 남성의 인상착의를 언론에 발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화의 발신지나 발신자를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유키의 실종은 여전히 의문에 의문을 더하며 일본의 3대 아동 실종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1위 후보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미국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주택가에서 여성 3명이 잇따라 실종되는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런 여성들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단순 가출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경찰은 동일범에 의한 납치 사건이라고 판단,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펼쳤는데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난 2013년 5월 6일 밤 클리블랜드의 한 주택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놀란 이웃 주민이 즉시 그 집으로 달려가 보니 초라한 행색을 하고 두려움에 떠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설마 그때 실종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피해자. 놀랍게도 그녀의 정체는 10년 전인 2003년 4월에 실종됐던 여성 어멘다 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들. 여기에는 저 말고도 2명의 여성이 더 감금돼 있어요. 2002년과 2004년에 실종됐던 미셸 라이트와 지나 데헤수스 역시
같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안 걸리고 그게 가능해요? 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역시 동일범의 소행이었네요. 그런가 보네. 납치범의 정체는 남성 아리엘 카스트로와 그의 형제들. 그들은 납치한 여성들을 무려 10여 년이나 지하실에 감금한 채 구타하고 성폭행. 피해자들은 냉골 같은 지하실에서 사슬로 기둥에 묶인 채 지옥과도 같은 나날들을 보내야 했는데요. 심지어 피해 여성 중 한 명인 나이트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자 유산시킬 목적으로 임신한 그녀의 배를 둔기로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휴, 결국 카스트로는 총 977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하지만 그는 2013년 9월 죄값을 다 받기도 전에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사람을 가뒀는데 그걸 못 찾을 수가 있는지. 그렇죠. 왜냐면 뻔히 이게 뭐 산골짜기도 아니고 주택가에 있었는데. 같은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웃이고. 야, 자, 당시 경찰은요, 납치범인 카스트로와 관련된 신고 전화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카스트로 집 뒷마당에서 여성이 기어다니는 걸 본 적 있어요. 난 그 집에서 누군가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신고했었다고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현관문을 두드리고는 응답이 없자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려 10여 년의 소중한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피해자들. 그녀들의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 9월 26일 밤 멕시코 남서부 게레로주에 위치한 한 교육대 학생들은요. 이걸라에서 열리는 교사 임용 차별 반대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에 타고 있던 43명의 학생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어떻게 43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없어집니까? 그러게. 당시 버스에 함께 타고 있다가 도망친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복면을 한 괴한들이 나타나 총격을 가하고 우리를 습격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괴한들의 습격을 받은 버스. 아니, 뭐야. 그리고 교대생 43명 실종 발생 2달 뒤인 11월 멕시코 연방검찰총장이 발표한 충격적인 수사 결과 지역갱단이 학생들을 납치한 뒤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죽여요? 아, 깽단하고 학생들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밝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갱단을 사주한 것이 바로 지역 경찰이었던 겁니다. 시위 잠재우려고? 그렇습니다. 경찰들은 시위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납치한 뒤 너의 경쟁 조직원들이야. 알아서 처리해. 응? 학생들을 경쟁 조직원이라고 속여 지역 갱단에 넘겼고요. 이후 갱단이 학생들을 살해한 뒤 이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신을 불태운 뒤 강에 버렸다는 겁니다. 우와. 시위를 잠재우려고 깽단을 이용한다고요? 그것도 무고한 학생들을. 경찰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두 명도 아니라 무려 43명의 건장한 대학생들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불태운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종 학생들의 가족들과 미주인권위원회 주장에 따르면요. 43명의 시신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나무 30톤, 디젤류 13톤가량이 필요한데 소규모 지역갱단에게 이만한 물자를 동원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건을 서둘러서 마무리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아니,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추가 수사를 해야지 왜 수사를 종결을 합니까? 이후 경찰 갱단 14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만 100여 건 이상의 증거 중에 절반 이상이 고문 등 무리한 수사로 얻어졌다며 대다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실종 사건에 개입한 다른 세력이 뭔가 배후의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네요. 그치,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후 가족과 시민단체의 진실 촉구 시위에 2018년 12월에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약속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멕시코 교대생 43명 실종 사건에 멕시코 군대가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어우, 제가 봤을 땐 군대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더 있을 것이다. 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